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만나는 초대 손님은 성찰하는 의료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로 관절염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쌓고 계시는데요.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 강의를 통해 그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김연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연아 교수는 관절염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대한의학회 분시의학상, 일본 류마티스 학회 젊은 의학자상 같은 다수의 국제, 국내상을 수상했고 의료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의료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집필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는데요. 이 책에서 김연아 교수는 직접 작성한 엔딩 노트를 공개하며 죽음을 마주하는 새로운 자세를 제안했습니다. 2023년 출간한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딸을 보살펴온 치열한 과정을 담아낸 책인데요. 의사이자 엄마인 김연아 교수의 진솔한 경험담이 담긴 이 책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입니다. 대한의학회 분시의학상, 일본 류마티스 학회 젊은 의학자상을 받은 한국 류마티스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이시고 현대의학의 현 이치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지적과 비판을 하시는 성찰하는 의료인이시고 죽음을 배우는 시간을 비롯해서 많은 독자의 가슴을 울린 저자이기도 하시죠. 저한테는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중에 제일 고통스럽게 읽은 책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그게 안 읽혀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제가 막 눈을 뗄 수 없는데 계속 책장은 넘기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딸이 네.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뭐 쓰신 배경 같은 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책에서 공개를 했듯이 저희 딸이 이제 2017년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네. 여러 해 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네. 사실 이 병에서 7년, 8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지금 올해로 이제 9년째인데 네. 이제 간신히 그냥 첫 도입부를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섣불리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 상황을 보면은 네. 저도 똑같은 가족 입장인데 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선은 이 병을 너무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조금 좀 이제 의료인이고 하니까 네. 제가 아는 한에서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굉장히 섣불리 용감하게 쓴 거예요. 사실은 저도 책을 내면서 이제 좀 저희 딸은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별 반대를 하진 않았으나 또 친구가 속으로는 어떻게 진심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기분은 또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네. 반응에 따라서 또 무슨 나쁜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하면서 그래도 냈던 책이어서 이제 반응이 괜찮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커밍아웃 당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정신질환은 아직도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안 좋은 면이 많고 감춰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말은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꿍꿍 앓다가 네. 또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주셔가지고 감사한 책이었거든요. 저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 진료를 다닌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아내가 지금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대학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고 가족 입장에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위로도 받고 제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책 얘기와 또 책에 아직 담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들, 책 둘러싼 이야기들 2부에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 네,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을 저는 읽는 책이 다 인생책인데요. 3권만 고르시라니 너무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읽는 책이 어떻게 다 인생책일 수 있습니까? 제가 팔랑귀예요. 아니 어떤 책 읽었는데 좀 이건 좀 별론데 이런 책 없으세요? 제가 생업이 있고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는 것만이 내 일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 해야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논문도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될 거고. 예, 어떤 변화가 새로운 게 알려진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독서를 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의사들 중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환자 입장에서는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그렇죠. 진료를 수술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책을 많이 읽고 수술 못하는 의사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네. 시간이 나면은 그 책을 꼭 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가 활동을 저 TV도 안 봐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책을 보기 전에 공부를 굉장히 그 책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책을 독서 전에 공부 그게 더 사전 많고요. 독서 학습 같은 건가요? 예, 그게 많고 또 네. 이제 좋아하는 작가분이 있으면 또 이분이 뭐 내시면은 또 읽고 제가 이제 어떤 작가분 책을 5권 이상을 읽으면 팬이라고 저는 감히 이제 장 작가님 너무 사전 하는데. 독서에서 걸리지 않았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평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저는 이 책 사면 이 앞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야 하거든요. 중간에서 안 읽고 이거 안 되니까 책을 잘 고르고요. 그럼에도 이제 조금 좀 이 책은 좀 그런데 한 경우 대부분 번역의 문제. 네.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원서를 읽긴 시간이 너무 없고 네. 그런 거였고 저는 어떤 책이든지 읽으면 뭐 재미없는 책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 미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은 선구안이 좋으시고 그래서 시시한 책을 잘 고르지 않고 괜찮은 책을 고르시고 고른 다음에 또 전폭적으로 이렇게 믿고 애정을 주시는군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작년에 나왔죠.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책에 대한 책이 또 있었는데 저는 거기 아주 동감을 하는데 책이 한 권 나올 때 그 들은 노력은 사실 어떤 무슨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나 뭐 유튜브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뭐 전자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책은 절대로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읽는 모든 책이 인생책이지만 그 와중에도 또 그래도 인생책 중에 인생책을 3권을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흥미로운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스티그 라르손의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그리고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을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아웃을 그중에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웃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다른 2책 이야기도 좀 짧게 듣고 싶어요. 고리오 영감 어떤 책인가요? 이제 3책이 다 좀 이렇게 범죄에 대한 책이거든요. 네, 좀 장르를 우울한 좁혀가지고 책이고. 제가
너무 이거 장르를 넓히면은 또 뽑을 책이 너무 많아서 장르를 좁혀서 뽑은 건데 네. 이제 고려 영감은 옛날에 읽었어요. 이게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필독 도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뭘 알아요 중학생이 뭐 보바리 부인 이런 거 뭐 알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읽게 했는데 이 고려 영감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뭐 적과 흑 아니면 고려 영감. 뭐 적과 이렇게. 흑은 좀 너무 어려웠고 고려 영감은 얘기가 술술 이 문전 200년 전에 나온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제 문체는 막 좀 그런데 그래도 스토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네.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이 뭐 내용은 고리오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네. 어떤 하숙집에서 사는데 점점 돈이 없어져서 이제 4층으로 맨 제일 싼 방으로 올라가면서 하숙집 주인이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막 이제 처음에는 무스유 고리오라고 했다가 이제 영감으로 이제 경칭을 하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딸이 두 사람인데 두 딸이 다 귀족 귀족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귀족 부인이고 이 책이 나온 시기는 굉장히 프랑스로 말하면 아주 대변혁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1789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한 이제 50년 사이에 이 책이 한 배경이 1819년인가 그렇고 네. 발자크가 이걸 낸 게 1830년대에 냈는데 네. 그때 뭐 나폴레옹 나오고 왕정 복고 나오고 뭐서 네. 막 정신이 없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리오라는 이 분은 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대북새통 속에서 이제 그 수단이 좋아서 재분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뿌띠 부르주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딸들한테 지고지성의 진짜 투자를 해서 딸들을 신분을 올려주고 싶어서 이제 백작부인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일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귀족 부인 하면은 뭐 굉장히 부자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때 당시 파리 사교 생활은 남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감당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고 빚지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딸들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은수저, 은 그릇을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다 갖다 그것도 팔고. 딸들의 이 사교 생활을 네.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그것까지 그냥 위해서. 계속 다 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또 이제 다른 주인으로 라스티니아크라고 하는 법과 대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은 또 시골 가난한 귀족 출신의 학생인데 정말 이 집안에서는 너만 바라본다 하면서 이제 얘를 파리로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도 이 파리 사교계의 그 화려함을 보니까 혼이 나간 거예요. 혼이 나갔어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TV 연속극 같은 데서 보던 스토리 같아요. 무슨 그렇죠. 1980년대, 90년대. 네. 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200년 전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고리오 영감하고 고리오 할아버지하고 이제 처음에는 좀 우습게 알다가 이렇게 나중에 그 뒷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그 같이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두 딸한테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이런 불효막심한 이것도 뭔가 이렇게 1980년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 저는 봐요. 돈을 네. 안 주니까 이제 거기 또 다른 그 하숙생 의과대학생이었던 비상시옹인가 하는 그 의과대학생이 자기가 일하는 병원 행렬병자 있는 병원에서 행렬병자가 쓰는 관을 가지고 와서 네. 거기다가 할아버지를 눕혀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끝나는데 끝장면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봤는데 저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끝까지 딸들은 오지를 않고.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고려 영감이 인생책이래요. 우리 남편은 그러세요? 맨날 그거 봐라 딸들이 오지도 않았다고 하시고 나중에 관짤 돈도 없었다고 고려 영감 하면서 하는데 저기 교수님 자제분의 두 따님 아니신가요? 우리 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잘 가르쳤죠. 네네. 고려 영감이 인생책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다
역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자기 노후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는 네. 일이고, 또 이게 범죄소설이라는 게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네. 하숙집에 보트랭이라고 하는 좀 미심쩍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삭빠르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트랭이 라스티니아크 그 법과 대학생한테 이제 자주 이제 말을 거는데, 네가 지금 보니까 시골에서 붙이는 돈은 얼마 없고 사교 생활은 하고 싶은데 참 좀 그거를 일거에 해결해 줄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 하숙집에 있는 빅토린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보니까 너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게 무슨 솔루션이냐 그랬더니 이 빅토린이라는 아가씨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은행가인데 문제는 네. 사생아예요. 아. 사생아니까 인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지를 안 해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인정은 안 해주지만 사실 돈은 받을 것이다. 돈을 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다. 바로 적자 아들이 있어요. 그 오빠가 네. 하나 있어요. 그 오빠를 내가 청부로 죽여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니아가 깜짝 놀래서 네. 그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데 계속 이제 악마의 속삭임처럼 이제 꼬시는 거예요. 네가 네. 법 공부를 해서 판사 검사가 되면 평생 공무원으로 얼마밖에 못 벌어. 너는 사교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좀 더 돈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를 하는데 너 파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5대 변호사가 얼마 버는지 아냐? 네가 모든 경쟁을 다 이기고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도 그 파리 그 사교 생활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돈이다. 그런데 그 은행가 아버지가 돈이 얼마가 있다. 일거에 너는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인용이 또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한 책이잖아요. 심지어 네가 아주 큰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근로소득을 아무리 벌어도 네. 부잣집 사위가 돼가지고 물려받는 것보다 못한 네. 것이 예. 18세기 프랑스 때부터 예. 지금까지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피케티가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현대사회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핵을 뚫는 얘기죠. 네. 이게 완벽한 범죄 플롯 아닌가요? 둘이서 살인 청부한 거 뭐 이렇게 카톡 메시지 같은 거 잘 지우고 그러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라스니아크가 이제 거절을 했고 네. 결국은 이 보트랭이 탈옥수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 사회 추리 소설이겠죠. 이런 일이. 사실은 이제 뭐 스티그 라르손 혹은 뭐 기리노 나스오 하면 이제 범죄 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발자크는 조금 인간의 어두우면 뭐 쓰기는 했지만 뭐 범죄 소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천해주신 세 권이 다 뭔가 좀 어두컴컴한 이야기들이네요. 어두컴컴한 인간들이 어두컴컴한 사회 구석탱이에서 어두컴컴한 음모 꾸미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라스니아크는 이제 약간 좀 사치 허황스러운 생활에 좀 매료되긴 했지만 네. 이제 이분이 그 발자크가 이제 근대 소설을 이제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네. 이분이 처음 쓴 기법이 같은 인물이 다른 시리즈에서 또 나오는 그 기법을 썼다고 해요. 인간 극장이라고 부르던가요? 예, 인간 희극, 인간 희극인가?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라스티니아크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끝난대요. 발자크의 예, 다른 그건 못 소설에서는. 읽어봤지만, 네. 그래서 뭐 컴컴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렇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또 자기 믿는 바를 지켜서 나중에 그 고리오 영감이 돌아가셨을 때 막 눈물 흘리고 아들도 아닌데 네. 눈물 흘리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또 인간의 심성,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뭐 어두컴컴한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분명히 어두컴컴한 면이 있고 어두컴컴한 인간도 있고 저희가 뭐 그거를 외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도 그거는 정말 이렇게 사회 평소에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을 이제 작가가 딱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예. 어두컴컴해서 좋아해요. 예. 그 저희한테 주신 리스트에 이 세 권 말고도 뭐 마스모토 세이초, 미야베 미유키, 루스 랜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이렇게 주셨는데 좋아하는 작가 명단을 4명 주셨는데 간신히법 더 있어요. 뒤 쫙 있는데. 한번 들려주십시오. 우선 이제 제가 네. 의사나 돼가지고 추리소설 좋아하면은 뭐 소시오패스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좀. 우리나라가 추리소설이 네. 일본이나 영국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장르인데 우리나라는 네. 아직은 조금 그런, 편견도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역사도 짧기도 하고 들여온 역사 짧기도 하고 약간 이 한때 스포츠 신문에 연재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선정적인 소설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식자층이 좀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하겠다 뭐 이런 그런 면도 문화도 있겠죠. 있었죠.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셜록 홈즈부터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이제 네 셜록 개의 홈즈, 서명 뭐 이런 거. 셜록 홈즈에서 루팡을 읽다가 아가사 네. 크리스티를 올막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5학년 때 저희 집에 일본 문학 선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1년 반만 기다리시오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네. 마츠모토 세이초의 단편 그것도 소설인데 세이초. 네. 그걸 읽는데 갑자기 세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보험 외판원인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막 탄광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험을 팔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정작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폭력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여요. 네. 그리고서 이제 법정에 서는데 많은 여성 단체에서 구명을 해주고 해가지고 형을 굉장히 적게 받아요. 네. 근데 뒤에 반전이 일어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릴 때 그 얘기를 읽고 갑자기 일본 추리소설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6학년 초등학생이 무슨 뭐 불륜을 알고 인간사의 그 어두운 뭘 알고 했는데 왜 그 얘기에 빠져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또 막 일본 추리소설도 열심히 읽고 그랬다가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이 추리소설 안 읽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13계단이라는 책이 13계단. 있었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 책을 어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 밥을 가즈아키. 예. 너무 애들 재밌죠. 밥을 안 차려주고 그 책을 애들이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러고 그런 이 사회의 그 굉장히 좀 어둡고 이제 잘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신문에서 어떻게 사회면에 잠깐 단신으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 내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네. 있는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은 정말 아무 할 말 없는 건지 그냥 완전 악인지 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마스모토 세이초는 실제로 아쿠타가와상을 받았고 뭐 순문학에 준다고 하는 예, 이분의 받았고. 그 소설 중에 보면 순문학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네. 책들이 있어요, 소설들이. 그리고 예. 본인이 아예 그냥 저널리즘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네. 논픽션으로 막 일본의 어두운 면 취재해가지고 막 네. 일본의 검은 안개 네. 뭐 이런 책들 쓰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카노 가즈아키 더 좋아하고. 그러셔요. 네. 취향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성우분 목소리로 아웃 책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리노 나츠오의 추리소설 아웃은 도시락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4명의 여성들이 우발적인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범죄소설계의 아이콘 기리노 나츠오의 대표작으로서 미국 타임이 선정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에 올랐습니다. 저자 기리노 나츠오는 대학에서 법학부를 졸업하고 24살에 결혼해 전업주부가 되는데요. 10년 후 가슴에 품고 있던 소설 창작욕을 살려 로맨스 소설 밤이 떠나간 자리로 데뷔합니다. 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일본의 주요 문학상을 연달아 수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웃은 유수의 문학상을 석권한 역작으로 기리노 나츠오는 이 책으로 장르 문학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드거상에 일본인 최초로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 최초로 일본 팬클럽 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리노 나츠오의 대표작으로는 아웃, 부드러운 볼, 그로테스크 등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연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책에 대한 감상을 충분히 이야기하려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다룰 때에는 뒷부분 줄거리까지 그냥 다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아웃은 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근데 후반부가 이게 좀 독자 예상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제 경우엔 그랬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흐르지 않고 저는 그 뒷부분에 되게 놀랐는데,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먼저 읽고 이 방송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일 2부에서 뵐게요. 자, 교수님, 저 아웃 내용 잠깐 좀 교수님 말씀으로, 교수님 입으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 아웃의 어떤 점에 꽂히셨나요? 이제 주인공이 마사코라고 하는 이제 여자고요. 네. 그리고 그 여자의 동료가 있어요. 3명의 동료가 있는데, 네. 다 이제 좀 힘들어요. 네 사람이 일하는 곳이 심야에 이제 밤새 도시락을 싸는 도시락 공장에서 네.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도시락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나 보면, 그 사람들이 배경을 보면, 다 전에는 그래도 중산층, 뭐 이렇게 상위 중산층은 아니지만 중산층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일본이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또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보는데, 네. 정말 자신은 잘못한 거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장마가 막 시작된 추적추적한 날 저녁에 읽기 시작했는데, 네. 첫 페이지를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마사코가 저녁 밤에 이제 도시락 공장에 출근하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네. 돌아가고 싶어. 이 냄새를 맡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지금 막 나온 집이 아닌 건 확실하다. 어째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일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마사코는 당혹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니까 그냥 책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도시락 공장에 야근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기분인지 너무 네. 알겠는 거예요. 네. 어디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돌아가는 곳이 집은 아닌 것 같은, 네. 집으로 네. 가고 싶지도 않은. 가족이 완전히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주인공에게는. 뭐 아들은 퇴학을 당해가지고 방에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말을 안 하고 있고, 남편도 참 희한하게 무능한 사람이죠. 네. 정말 이렇게 밖에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다 이러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마사코 말고 나머지 3사람도 참 이렇게 사연이 참 징글징글합니다. 예, 참 근데 또 보면 딱히 그 사람이 호감이 안 가는 인물도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그렇게 잘못한 건 또 없어요. 네, 뭐 누구한테 이렇게 크게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또 없어요. 근데 삶의 수레바퀴 안에 그냥 깔려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네. 뭐 경기도 남부에 아마 경부고속도로 변에 그런 도시락 공장 굉장히 많을 거고, 거기에 출근하시는 여사님들 사연을 들어보면 비슷한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되게 네. 많을 거고, 이게 참, 그리고 한국도 뭔가 지금 약간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연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리노 나츠오가, 이 작가가 초반부터 이렇게 확 독자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막 네. 무슨 책을 놓을 사건이 수가 벌어지죠? 근데 이 책이 표현 수위가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제가 방송에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네.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삐 했는데 삐 했다가 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4명의 인물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또 주변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물 같고, 네. 참 좀 애정이 가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저는 읽으면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뭐 한국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 실제로 신문 지면에서 뭐 비슷한 사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취자분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4명의 뭐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묘한 동료애 정도 있는 여사님들이 4분이 계시고, 한 분이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건달 남편한테 얻어맞고 살고 있습니다. 폭력 남편한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못 참아서 결국 남편은 우발적으로. 네,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죠. 살해를 했는데 너무 잘 이해가 가게 써놨고 겁이 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근처에 좀 대가 세 보이는 언니, 마사코 언니한테 전화를 하느냐. 마사코 언니한테 전화를 하고 마사코가 해결을 해주죠. 해결을 해줍니다. 예. 같이 경찰서 가자 이 해결이 아니라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죠. 해결을 합니다. 네, 참 작가가 잘 썼어요. 나도 그 상황 있으면 진짜 한 51대 49로 한 자수하러 가자 49.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대충 숨기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50일의 마음으로 어느 쪽이 50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신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4명의 이 여성들이 거기에 얽히고 하여튼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이후로. 되는 게 없고 점점 더 무서운 상황,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쯤 되니까 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기도 하고, 사건도 징글징글한데 이 사람들도 참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막 그렇죠. 이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하잖아요. 예, 이제 또 내 사람 중에 또 이제 좀 덜 명민한 사람도 있고 해서 막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던데, 근데 이 캐릭터들한테 다 애정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마사코는 굉장히 좀 뭐랄까 몰입을 했어요. 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만약에 제가 마사코 매력적인 주인공입니다. 만약 제가 운이 없었으면은 어쩜 난 마사코 같이 됐을지도 몰라. 마사코가 네.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근데 이제 네.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학은 안 가고 무슨 신용금고에 취업을 했어요. 네. 신용금고에 취업을 했는데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런데 네. 20년을 일해도 직급이 똑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보다 일도 못하는 남자 직원이 받는 월급을 보니까 자기보다 연봉이 2천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항의를 했더니 그날로 직장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무도 이제 말도 안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그 대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데 1순위가 된 거죠. 네. 마사코 일 잘하고 모든 일에서 성실했고 했는데, 근데 이 일본도 참 학벌차별 심한가 봅니다. 어떻게 정해진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이게 제목이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마사코가 해고를 당해서 나오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내가 나가도 그럴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렇지 않을 했어요. 거예요. 예.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격리직을 또 찾으면은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을 안 하고 그 20년의 그 생활에 지긋지긋해지니까 네. 도시락 공장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경력을 그냥 죽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다른 또 사건이 제공이 되는 그 야요이라고 야요이. 하는 네. 이제 이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자라서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예뻐했고, 뭐 아주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전문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그 얼굴이 예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이 네. 사람이 꽝인 거죠. 네. 뭐 도박 꽝인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꽝인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꽝이라는 게, 둘이서 돈을 모은 거를 몽땅 다 털어가지고 도박을 해서 네.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여자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또 두들겨 맞기까지 하고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사고를 저지른 거고, 마사코는
이 야요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동지애랄까요? 그 마사코 자신도 지금 점점 가족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야요이도 이제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나라도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었을 것 같아요. 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수하라고 그러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엄청난 할머니는 아니죠. 뭐 저보다 젊을 거예요. 요시에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네.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제 꼼짝을 못하니까 이거 다 수발 들어가면서 도시락 공장 나가고 딸은 둘인데 하나는 그냥 나가버리고 또 하나는 그 엄마 벌어오는 돈을 설금설금 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수학여행비를 뭐 5만 원이면 8만 원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생활을 하고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제 정말.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4인조 중에 한 사람은 구니꼬라는 구니꼬. 분인데 참 호감이 안 가게 썼는데 저는 이분도 참 안 됐어요. 이게 그 여기서 묘사하는 건 취녀로 나오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안 예쁘고. 네. 근데 이제 얼굴이 안 예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좀 수입이 좋은데 나가고 싶어도 너는 이런 얼굴이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거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사회가 이 자기하고 전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의 그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것도 이 사람 잘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가치관을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이 본인의 그 처지에 맞지도 않는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네. 하면서 빚을 왕창 지는데 이분도 결국은 망할 때는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그 통장을 다 들고 가서 더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한테 뭐 피해 준 거 없이 그러고 살았는데도 그냥 인생의 수레바퀴에 깔려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이 네 사람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기리노 나스오가 그냥 뭐 네 사람이 또 뭐 완벽하게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인생의 전략가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일본의 법을 꺼지고 그리고 일본 사회가 이렇게 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벼랑으로 밀어내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잘 보여줘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하면서 네 사람의 캐릭터에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읽게 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사회파 범죄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주저함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파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웃을 다시 읽으니까 좀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희생양이 가해자도 되고 희생자도 되는 그런 소설인데 이게 그러면은 뭐 그리고 한국도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사회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뭐 사회가 막을 수가 있는 건가? 무슨 사회 제도가 뭐 사회 안전망이 어떤 안전망이 있으면 야요이의 상황을 아니면 뭐 구니코의 상황을 마사코의 상황을 막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교수님이 무슨 뭐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데 좀 수장이 되신다. 그러면은 만약이니까요. 가정을 하면 그거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여기 가족이라는 걸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네 사람이 다 가족이 다 해체되거나 해체됐죠. 붕괴되거나 네. 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요시에 같은 경우는 네. 그 시어머니가 이제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쵸. 하는 게 그 있잖아요. 돌봄을 완전히 그냥 네. 자기가 넣고 예. 있죠. 요시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조도 좀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제 이 가족의 그 굴레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그 요시에는 집에 불이 나요. 네. 불이 나는데 저는 혹시 집에 불을 내고 불을 나온 낸 게 거. 아닌가. 네, 네. 그거밖에는 어떻게 탈출구가 없었거든요. 아웃이라는 제목이 이 네 사람이 이제 일본 사회의 어떤 중산층 거기서 퇴출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대로 좀 징그러운 이 상황에서
도망갈 수 네.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최근에도 그냥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족이 모두 죽는 이런 네. 사건들 얼마 전에도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초수급이라고 하나 이거를 가족이 아무리 뭐 별로 그 거래가 없고 왕래가 없고 한 가족이라도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준 게 있어요. 이렇게 가족은 다 해체됐는데. 그게 진짜 제가 기자 시절에 뭐 임대 아파트 춘이나 뭐 예. 저소득층 르포를 하면 네, 정말 무슨 공식이더라고요. 네. 예. 서민 가족인데 네. 뭐 중산층의 조금 아래쪽 서민 가족인데 한 명이 병이 걸려서 간병을 하느라고 그 간병을 맡은 사람이 직업을 안 나가게 네. 되고 예. 그래서 뭔가 보조를 받으려는데 뭐 연락 끊긴 누군가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보조를 못 받고 그냥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네, 그 지금 고친다 하면서 아직도 안 고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에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걸 떠넘겨요. 일본도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저는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거든요. 네. 물론 모든 가족이 해체됐다는 게 아니라 잘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족도 있지만 해체된 가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한국의 제일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1인 가족이랍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TV 드라마에서 보는 4인 가족, 뭐 그런 대가족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4인 가족, 3인 가족도 없는 거 그것도 네. 전형적인 형태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 사회의 틀을 1인 가족으로 맞춰서 이게 짜야 하고 하는데 네. 그리고 예, 성장을 안 하는 사회로 이걸 틀을 맞춰야 하는데 아직도 그 높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장 안 하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성장 안 하면은 뭐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네. 틀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국민소득 뭐 3만 달러 시대, 4만 달러 시대 이런 거 약간 별로 목표 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선진국 된 것 같고, 네. 예, 뭐 1인당 GNP가 얼마다, 뭐 GDP가 얼마다 이거 말고 좀 이제 좀 목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성장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어떤 다른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요시의 상황은 비교적 그래도 이제 사회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돌봄 노동을 좀 이제 공적으로 좀 떠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유이 마사코 구니코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죠. 솔루션이 없죠.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저자가 이제 이런 세팅을 딱 해놓은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냐? 현실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참 절묘한 게 사회적 문제 맞아요. 네. 사회적 문제 맞는데 개인 문제이기도 하게 이제 잘 그려놨고 막 진짜 징글징글하다라고 할 때 저희가 드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뭐 불을 질러버리든지 아니면은 이 아웃이라는 제목이 이제 바깥편에 있는 사람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주인공도 결국은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긴 답이 없는 건가 하는데 마사코 같은 상황에서는 히키코모리 아들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아들이 있다 이러면 조금 사회가 개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사코의 아들이 히키코모리는 아니에요. 히키코모리는 아니죠. 뭐 알바를 나가는 걸로 네네네. 나오는데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더 골치 아프네요. 네,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고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자식을 키운다는 게 항상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만 끊어버릴 수는 없는 관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다.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마사코가 끊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엄마 나간다. 너도 컸으니까 네 삶 네가 살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 만에 말을 해요. 욕을 합니다 엄마한테. 근데 울어요. 근데 마사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 굉장히 좀 슬프고 마음 아픈데 네.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게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미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말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결말이 그러니까 마사코가 결국은 가정을 버리잖아요. 아들하고도 끊고 남편도 버리고 사실은 일본이라는 사회도 버리는데 이게 되게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았고 저한테는요. 저는 와 일본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았고 약간 좀 통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웃이 되냐면 군입군은 죽었죠. 죽었죠. 네, 네. 죽었죠. 근데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었고 야요이는 이제 그 골치 아픈 남편을 처치를 하고 남편이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사건이 전말을 알아버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사타케라고 하는 생명보험을 뺏어와 네. 버리죠. 네. 그러니까 야요이는 어떻게 될까 참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마사코가 야요이를 처음에는 보듬어 주다가 나중에 너는 너무 무방비야 하면서 결국 놓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자기도 어떻게 더 개입을 하면은 자기도 위험하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야요이는 그렇게 끝났고 요시에는 전 잘할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네. 이제 그 본인의 짐덩어리가 없어진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모았잖아요. 네. 요시에는 잘할 것 같고 마사코는 만약에 그 사람을 죽이고도 끝나잖아요. 마사코 마지막에 사람을 네.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되죠. 네. 진짜 그때까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살인자가 되잖아요. 네. 갈 길이 없죠. 나가야죠. 나라를 나가고 가족은 이미 지금 나갈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나라에서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브라질 가서. 저도요. 그리고 이 아웃이 꼭 뭐 국가의 경계 이런 게 아니라 뭐 인간의 윤리 밖으로 나가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타케는 인간의 윤리 밖으로 나간 밖에 사람이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사타케는 마사코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을 저질러서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람이잖아. 너도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고 마사코도 어느 정도 거기에 좀 설득이 좀 된 상태고 뭐 했는데 저는 마사코가 살인을 저지르고 살인자가 된 게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마사코는 정당방위입니다. 아,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정당방위죠. 정당방위인데 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이 사타케라는 또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악의 그 근원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아웃사이더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아주 저 차원에 있는 그 가학성 네. 범죄자인데 또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마사코가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한테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네. 이제 사투를 하는데 자기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가 살려면은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공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굉장히 강렬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엔딩 때문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어요. 정말 이렇게 보통 무슨 문제 이게 만약에 할리우드 뭐 상업 영화가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끝내죠. 네. 약간 보통 독자들이 이 뭐 어떤 미스터리물의 그 독자들이 그 장르를 애정하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이렇게 뭔가 탐정이 범인을 잡고 범인은 악의 징벌을 받고 우리가 일상의 평온을 되찾고 그 범죄에서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는 정의가 구현되는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읽잖아요. 범죄 소설을 읽을 때. 근데 다 읽고 나면 아웃은 진짜 이렇게 약간 그거 아니야. 네. 예. 답 없어. 답 없어. 근데 이제 이분이 쓴 또 그 부드러운 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전 그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소설도 일본의 그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불륜 관계의 그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걸 그 상대방 그
배우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두 커플이 네. 홋카이도의 어디 별장으로 이제 놀러 갔는데 네. 거기서 그 여자의 딸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을 그리는 그리는 소설인데 여기서도 결말이 없어요. 누가 딸을 납치를 하고 아마도 살해를 했겠죠. 근데 누가 그랬을까? 답이 없어. 오픈 엔딩인데 굉장히 그것도 인상에 남는 그런 소설입니다. 예. 참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들로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안 겪었으면 하는 상황을 소설로 쓰고 네. 그리고 별로 기분 좋게 끝내주지 않는 기리노 나스오 작가님의 아웃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 1부는 좀 기분 좋게 끝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뭐 끝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뭐 이렇게 좀 기분 좋아지는 노래 좀 준비해 주셨나요? 여기서 이제 브라질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네. 그 초로티피코라고 하는 에토르 빌라로보스의 기타곡 한 곡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리노 나스오 작가님의 아웃 이야기했고요. 기분 좋게 브라질 재즈, 브라질리안 재즈 네, 초로티피코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리노 나스오의 아웃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연아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쇼르티피쿠,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문 닫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